내가 겪은 불행들이 너무도 선명해서 행복도 불행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을 깨고 안방으로 들어닥치는 것인 줄 알았다. 한데 행복은 생각만큼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 여태 살아오면서 슬프지 않았던 모든 날이 전부 행복한 날들이었다. 나부터 남의 행복한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지루해서 싫다. 소설을 읽어도 영화를 보아도 장면마다 피와 살이 튀기는 파멸의 서사만 찾는다. 그도 아니라면 몰입하기 좋은 이른바 막장 드라마만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타인의 비극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 인생이 좀 평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해서 하는 말인데, 이 글을 보며 위로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라고 쓰는 글이다. 정말이다. 차라리 내가 겪은 불행에 그런 의미라도 있어야지. 그도 아니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다. 그따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행들이 내 삶을 이유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아마 나는 지금보다 몇백 배 더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이 글을 통해서 원 없이 위로 받으셔도 된다. 불행에 대해 말하고 기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가끔은 나를 괴롭히며 쓰는 글이 타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든다. 하지만 내게는 이 글을 통해 세상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온 세상은 따뜻했다고. 눈물나게 불행한 시절도 있었지만 가슴 벅차게 감사한 순간도 많았다고. 그러니 당신들도 살아 있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살아만 있으라고. 그러다 보면 가끔 호사스러운 날들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쓰는 것이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2년 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책 오늘 다시 가져왔습니다. 무척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안 본 척하거나 못 본 척하고 싶은 책이 있기도 한데 바로 이 책이 그런 종류였습니다. 대체 그게 몇 년 전인데 하면서요. 그래서 프롤로그조차 읽어보지 않고 한참 동안 저쪽 구석에서 미뤄두었던 책이었음을 고백한다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신 지 한참 만에 용기 내어서 읽었었노라고. 네, 2년 전에 들려드릴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을 재업로드를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악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저 이야기를 전한 사람일 뿐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일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대체 어땠을까?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철근을 빼먹고 짓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니 대체 어쩌려고? 왜 우리는 지난 일들에서 배운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없는 거야?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편했지만 기억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했다면 여전히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 책은 사회적인 참사가 어떻게 개인에게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의 개인적인 불행은 차마 글을 읽어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남의 불행으로 나의 상황과 처지를 비교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산풍사고 이후의 삶에 대해 본인의 불행을 책의 초반에 무너진 댐에서 철철 넘치는 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글들이 후반부를 담담하게 채워갑니다. 같은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참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역사는 우연히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불편해서 눈길이 안 가도 자꾸 들춰내 봐야 돼요. 차라리 내가 먼저 아프고 아파서 고쳐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부터 남의 행복한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지루해서 싫다. 소설을 읽어도 영화를 보아도 장면마다 피와 살이 튀는 파멸의 서사만 찾는다. 그도 아니라면 몰입하기 좋은 이른바 막장 드라마만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타인의 비극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 인생이 좀 평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해서 하는 말인데 이 글을 보며 위로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라고 쓰는 글이다. 정말이다. 차라리 내가 겪은 불행에 그런 의미라도 있어야지. 그도 아니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다. 그따위 아무짝에 쓸모없는 불행들이 내 삶을 이유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아마 나는 지금보다 몇백 배 더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이 글을 통해 원 없이 위로 받으셔도 된다. 불행에 대해 말하고 기록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가끔은 나를 괴롭히며 쓰는 글이 타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든다. 하지만 내게는 이 글을 통해 세상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온 세상은 따뜻했다고. 눈물나게 불행한 시절도 있었지만 가슴 벅차게 감사한 순간들도 많았다고. 그러니 당신들도 살아있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살아만 있으라고. 그러다 보면 가끔 호사스러운 날들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 말을 하고 싶어 쓰는 것이다. 다른 것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가 20살의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에게는 곧 엄청난 불행이 찾아올 거야. 내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불행이지. 피할 수 없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대신 부탁할 게 있어. 그 슬픔을 창고에 넣어두고 살면서 매일 감당할 수 있을 자신이 생길 때에만 조금씩 따라 마셔. 걱정하지 마. 내 몫으로 정해진 그 불행은 어디 가지 않아. 그러니 절대로 한 번에 들이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너에게 새로 주어지는 일상을 지켜내길 바라. 기억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는 소중한 거야.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길 바라. 무엇보다 스스로를 좀 더 아껴주었으면 좋겠어. 대단히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 매일매일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서사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오듯
어떤 일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 우리네 인생도 그래. 이해하려 애쓰지 마. 그냥 받아들여. 깊이 고민하지 마. 그리고 명심해. 네가 살아가는 동안 겪은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잊지 마. 시작된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 누군가 내게 만약 그 일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만큼 오래 아팠을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다. 그렇다.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누구나 나처럼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분명히 말할 수 있다. 1995년 6월 29일 이후로 내 세계관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라고 해도 나처럼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이런 슬픈 역사는 2번 다시 우리 사회에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에 어디서 천국에 가면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묻는다는 글을 보았다. 천국에서 나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았다. 그랬더니 못 배운 사정이야 이래저래 핑계를 댈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게 사랑은 도무지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해서 앞으로의 생은 열심히 배우고 기꺼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애초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생의 이 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한순간 소리 소문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도 좋다. 하지만 언젠가 나라는 불행한 존재가 사라질 때 이 지구에서 내 물리적 크기만큼이라도 불행의 질량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글을 쓰는 동안 어느 날은 잘해보고 싶고 어느 날은 도망치고 싶던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은 일관되게 명확했다. 함부로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지 말라는 것과 언제나 악한 것이 힘세고 빛나 보이지만 결국 선이 이긴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보기보다 힘이 세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생에서 얻은 유일한 교훈이다. 왜냐하면 나를 다치게 한 것도 세상이지만 나를 치유한 것도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혼자 만드는 천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보육원 아이들을 보러 간 어느 겨울, 춥고 어두운 놀이방에 혼자 남겨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가야, 이모가 젤리 줄게, 이모랑 올라가자 라고 불렀다. 그 조그만 애가 다시 몸을 웅크리더니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젤리 아니야 라며 울먹였다. 해서 곁에 앉아 그럼 뭐 줄까 물었더니 안아줘 라는 아이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날 얼음장처럼 차가운 놀이방에서 작은 항아리 단지만한 아이를 안고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맞다. 아이 말이 맞다. 젤리가 아니다. 사랑이다. 나 또한 그렇다. 나는 차가워 봐서 따뜻한 것을 알고 어두워 봐서 밝을 수 있으며 너무도 절절하게 외로워 봐서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또 불행해 봐서 자다 일어나 벽을 치고 흐느낄 정도로 불행해 봐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안다. 전에는 행복에 대해 대단히 착각하고 살았다. 내가 겪은 불행들이 너무도 선명해서 행복도 불행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을 깨고 안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인 줄 알았다. 한데 아니었다.
행복은 요란하지 않게 삶에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행복은 생각만큼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 여태 살아오면서 슬프지 않았던 모든 날이 전부 행복한 날들이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의 정도는 제각기 달라서 고통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내게 어떤 불행이 가장 고통스러운지 묻는다면 아마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해도 이해해 볼 수 없는 불행이 진짜 불행이라고. 사실 불행의 크기나 빈도는 고통과 비례하지 않는다. 생에 어떤 불행이든 그 일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설령 전쟁이라 해도 잊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왜 일어났는지, 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일이 어째서 나한테 일어났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불행은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된다. 산풍과 세월호.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자칭 우파 여신이라는 분의 글을 보았다. 어째서 지속되는 국가재난 중 세월호 참사에만 유난이냐는 목소리였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몇 주기야? 성수대교 붕괴는? 대구 지하철 참사는? 나머지 참사들도 매년 4월 16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라도 생각들 좀 해주자 좀. 이 글을 보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참 울었다.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니까 상품백화점 사고와 세월호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어째서 세월호 사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를 직접 말해 주어야겠다. 먼저 삼풍백화점 사고는 사고 직후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머리로 머리를 조아렸으며 피해 대책본부가 빠르게 구성되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당시 조순 서울시장은 내가 입원해 있던 역삼동의 작은 개인 병원까지 찾아와 위로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서 사고 책임자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수감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언론들은 저마다 상품백화점 사고의 붕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심층 보도를 성실히 해주었다. 사고 관련 피해 보상금도 정부의 약속대로 사고 후 1년쯤 지나자 바로 입금되었다. 덕분에 당시에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완벽하게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벌어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때와 사뭇 달랐다. 어찌된 일인지 사고와 관련된 진상조사는 고사하고 정부와 언론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시키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제대로 된 관련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참 뒤에 어디서 뼈다귀 같은 것을 찾아와서 옛다, 세월호 선박주 유병원의 유골이다, 이제 그만하자는 투로 나왔다. 1995년 당시 삼풍백화점 자리는 영구적으로 재건축을 불허하고 희생자 추모 공원을 세우자고 주장했던 언론들이 어쩐 일인지 세월호 사고 때에는 경기가 어려우니 어서 잊고 생업으로 돌아가자고 여론몰이를 냈다. 어디 그뿐인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광화문에 나앉은 세월호 사고 유족들에게 아이들의 죽음을 빌미로 자식 장사한다고도 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이런 종류의 불행과 맞바꿀 만한 보상금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생각보다 돈이 주는 위로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나 역시 당시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 돈이 이후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일을 피하고 그 돈을 안 받을 수 있다면, 아니, 받은 보상금의 10배를 주고라도 그 일을 피할 수 있다면 10번이고 1000번이고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사건 사고가 개인의 서사를 어떻게 비틀어 놓는지 정말 모른다. 사고 이후 나는 여태 불안장애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번번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간 공식적으로 3번이나 자살기도를 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본 후로 세상에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언제나 죽음은 생의 불안을 잠재울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와중에 그깟 돈 얼마가 삶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을까?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까? 글쎄, 잘 모르겠다. 나는 삼풍백화점 사고 때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일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말한다. 세월호는 기억되어야 한다고. 진실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으니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영원히 잊지 말자고. 오히려 되묻고 싶다. 어째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냐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 잘못되었냐고. 가해자 가운데 아무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한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냐고 따져 묻고 싶다. 단지 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대체 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기를 참아야 하는지도 묻고 또 묻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거든 차라리 침묵하자. 아니지. 자식의 목숨을 그 알량한 보상금 몇 푼과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떠들자. 그런 사람이라면 떠들어도 된다. 그도 아니라면 제발 부탁인데 그 입 닫자. 그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다. 계속 쓰고 말하기로 했다. 우연히 친한 수녀님들을 광화문에서 마주쳤다. 수녀님들은 세월호 집회 참석 때문에 여주 수도원에서 광화문에 오셨고 마침 나는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던 길이었다.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커피를 마셨다. 그날 수녀님 가운데 한 분이 내게 노란색 세월호 배지와 제주 4.3을 상징하는 빨간색 동백꽃 배지를 건네주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녀님들은 내가 삼풍사고 생존자라는 사실을 모르셨다. 당신은 딴지일보 사이트에 세월호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삼풍 생존자가 말한다 라는 글을 쓰기 바로 전이었다. 그 글은 2014년 4월 이후 계속했던 생각이고 말하고픈 바가 명확했기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썼다. 그 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다른 커뮤니티에 옮겨도 되냐는 누군가의 물음에 그러라고 쓴 글이라고 답변했다. 정작 나는 그 일을 잊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은 인터넷상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정작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글이 이슈가 되자 이른바 극우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내 글로 나를 조롱하고 또 공개적으로 내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더니 결국 SNS까지 찾아내 삼풍사고 생존자임을 밝히라는 등의 악플을 달았다. 그 덕에 어쩔 수 없이 그 글을 쓴 게 나라고 밝히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했다. 다시 한번 내 일상은 통째로 흔들렸다.
고소니 경찰서니 하는 말에 놀란 나는 몇 날 며칠을 혼자 앓다가 문득 광화문에서 만난 수녀님들을 떠올렸고 여주의 전화에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수녀님께서 말씀하셨다. 잘못한 거 없어요. 겁낼 것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곁에 있어 줄 테니까 두려워 마세요. 그 후 며칠 뒤 수녀님 가운데 한 분은 내가 사는 곳까지 직접 걸음하시더니 이렇게 말해주셨다. 그 글 읽고 우리 수녀님들 참 많이 울었어. 우리 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몰랐다. 그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내게 수녀님은 이어 말했다. 그간 얼마나 아팠을까? 많이 아팠지? 글을 읽는 내가 다 가슴이 아프던데 쓴 사람은 오죽해.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삼풍백화점 생존자입니다 라는 칼럼을 정식으로 연재했다. 딴지일보의 연재 제의를 받아들이며 편집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제 글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피를 내서라도 써야지요. 진심이었으며 진심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해 말할 수 있으므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글 쓰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치유가 되었냐고. 글쎄, 모르겠다. 이 질문은 늘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치유라기에는 글 쓰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만큼 세월이 흘렀으니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대단한 착각이었다. 잊고 살 때는 몰랐는데 기억하려 드니 그날의 기억이 전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덥고 습하던 날씨, 사고 직후의 먼지 내음과 피 비린내, 매캐한 연기까지 나는 여태 무엇 하나 제대로 잊은 게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떤 종류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그 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선의를 느꼈으니 그 일에 대해 여전히 좋았다 나빴다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글을 쓰던 당시에 나는 이 일 말고도 개인적으로 몹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해서 수없이 많은 날, 내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서 어쩌자고 글까지 쓴다고 했나.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기어이 지칠 대로 지쳐 지난 여름 여주로 달려가 수녀님께 말했다. 수녀님이 말릴 때 하지 말 것을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수녀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요. 사실 저는요, 처음에 그 글을 세월호 엄마들 보라고 썼거든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하려고요. 그러자 수녀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글 세월호 엄마들 다 보았어. 우리 수녀님께서 안산에 계신 수녀님께 그 글 보내드렸어. 함께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힘들면 그만둬.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그렇게 며칠간 여주에서 마음을 추스린 뒤에 다시 서울에 와 전보다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 연재글을 마저 쓸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뉴스를 통해 동고차도와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막사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유가족 분들이 이제라도 한대짬 주무시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헤아려 보니 감히 나는 짐작도 하지 못하겠다. 얼마 전 우연히 한 학생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학생의 질문이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을 잃은 부모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까요?
나는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잘 모른다고.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나도 그러했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고. 반대로 알면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고. 그 말을 하며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다. 아, 계속 말해야겠다. 이게 어떤 슬픔이고 고통인지 사람들이 알 때까지 내가 자꾸 말하고 다녀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다. 그 일에 대해 지겹다, 그만하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도 당신들도 아니고 사고를 겪은 당사자들이라고. 또 감히 유가족 분들에게 이런 말도 건네고 싶다. 더는 죄인처럼 살지 마시라고.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그러니 남들처럼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시라고. 더 큰 죄를 짓고도 잘들 사는데 자식 앞세운 게 무슨 죄라고 소리내어 웃지도 못하냐고. 지금보다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말하라고. 자식 새끼 목숨값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속 편하게 산다는 소리 들으시라고. 뭐 어떠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마음 알아주기나 할 것 같으냐고. 그러니 세상아, 나를 좀 봐라. 살아남았으니 이렇게 산다 하고 외치시라고. 나 역시 그럴 테니 당신들도 그러하시라고. 그렇게 하나씩 억지로라도 우리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자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 산만언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책 보내주신 푸른숲 출판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좋은 책으로 얼른 돌아오겠습니다.